네, 그럼 1강 조세 총론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세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세의 개념이라고 하면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과세의 목적은 알다시피 재정 수입의 조달 목적, 우리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조세를 걷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과세의 근거는 각종 조세 세법에 있는 그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납부 방법은 금전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물납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반 보상성이라고 해서 조세를 납부한다고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나 별도의 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조세의 개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세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빈 박스를 그려놨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 같이 한번 적어보면 같이 한번 필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의 분류는 크게 2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과세 주체에 따른 것처럼 국세, 그리고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따라 한번 살펴보면 국세는 크게 3가지입니다. 내국세, 그리고 관세, 그리고 부가세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말한 부가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에 꼽살이 끼는 세금이라고 해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영어로는 썰택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랑은 다르다. 그리고 내국세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직접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세, 법인이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소득세, 이게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랑은 다르다. 이 부가가치세가 영어로 VAT, Value Add Tax이죠. 그리고 관세, 이는 관세청장이 걷는 세금이고 저희 시험 범위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아까 말씀드린 꼽사리 세금이죠. 여기에는 교육세가 있고 농특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인데 줄여서 농특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교육세는 우리 술 사면 그 술에 여러 가지 세금이 붙는데 그 중에서 교육세가 있고요. 그리고 농특세는 우리가 조세에 여러 가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감면된 세액의 일정한 부분을 다시 세금으로 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농어촌의 어떤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특세가 있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가 국세 안에 있는데 수업 목적상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또 지방세도 우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는 취득세, 재산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인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세의 분류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에 있기는 한데 이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내국세 안에 있다. 그리고 부가세, 교육세, 농특세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에는 보통세, 목적세가 있는데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 정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랑 조세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이념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두 가지를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 하고 법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또한 편의에 따라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게 조세 법률주의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조세는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라 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 부담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시에 실질에 따라서 과세해야 조세 평등주의에 부합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 마지막 구절인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하고, 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해야만 조세 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조세가 배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공평이란 말이 모두 다 똑같이 조세를 낸다는 게 아니고,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비교적 강한 사람들은 더 적은 세금을 내야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평등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취급돼야 된다고 해서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수평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은 이제 수직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세 총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관련 예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국세기본법 오늘 강의를 한번 쭉 같이 한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범위가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면 총설이 있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이 있는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국세기본적 각 세목의 공통적 사항,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의무나 권리 구제 사항을 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 이제 뒤쪽에 보면 어떻게 납세자가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법률 관계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과세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고, 이런 좋은 말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거 또 한번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국세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기한이 있죠. 그 기한이 있고,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사업연도 안에 과세 기간이라고 이게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타임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의 이 연도가 있다. 그러면 이 연속된 흐름에 대해서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연속된 개념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짜, 이때까지라고 하면 그까지의 명확한 그 날짜를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날짜, 이 특정 시점을 뜻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연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에 각 세법,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에 어떻게 기간을 정해라라고 적혀 있으면 그 법인세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세목의 특별한 그 규정을 따라가고, 만약에 각 세목의 그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일 일반적인 개념, 민법에 따라간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 살펴보시면 민법상 기간 계산 방법이 있는데, 기간의 기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라고 적혀 있는데, 기간을 며칠, 몇 주, 몇 월,
몇 연으로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그 달의 말까지 31일까지면 1월 1일은 산입하지 않고 1월 2일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시작한다는 개념인 거죠. 두 번째로 기간의 만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아까와 같이 일, 주, 월, 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말일을 만료 기간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그 기간의 만료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경우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한 같은 경우에 기한의 특례가 있습니다. 기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 마지막 날, 이날을 기한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국세기본법이나 각종 세법에 기한이 어느 아래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토요일 및 일요일이 기한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기한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개념으로 공휴일,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쉬기 때문에 이날도 기한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이고 5월 2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5월 2일이 기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법에 따라 어떤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우편 신고와 전자 신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신고할 텐데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전산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 관청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때 그 기한이라고 할 때 우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편 날짜에 도장이 찍힌 날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 과세 관청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납세자의 우체국에 가서 거기에 접수를 할 때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어 주거든요. 그 도장에 찍힌 일자를 받기만 하면 그날을 이제 신고 기한으로 인정을 해서 설령 기한이 넘어가지고 국세청에 도달을 하더라도 그 기한 내에 우체국 도장이 찍히면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될 때입니다. 그리고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송달은 이제 서류 국세청에 있는 그런 행정 처분이 담긴 서류에 대해서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의이고요. 두 번째로 송달 장소 같은 경우에는 명의인 또는 명의인이 지정한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이메일 주소, 여기를 송달 장소로 정하고 있고, 세 번째로 송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교부 청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공지 송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부 송달 같은 경우에는 그 국세 공무원이 직접 납세자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공지 송달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납세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인 방법으로 국세청 그 각종 세무서에 가면 앞에 게시판이 있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그 공시 송달해야 될 내용과 서류들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이것을 송달했다고 보는 건데,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 송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서류 송달의 효력 같은 경우에는 도달주의입니다. 아까 우편이나 전자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내기만 하면 그것이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발신주의라고 하는데, 서류 송달은 반대로 국세청이 우리 납세자에게 도달을 할 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그래서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신주의랑 도달주의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의 목적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공시 송달 같은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14일 뒤에 게시판에 붙인 날부터 14일 뒤에 그 송달이 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도달주의인데 특히 정절 송달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 우편 주소에 입력이 될 때 도달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 우리 누가 특수관계입니까? 저랑 엄마, 어머니,
특수관계인인가요? 저랑 친구는 특수관계인인가요? 친한 친구? 법률로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의 그 네모 박스가 빈칸 있죠? 여기다가 하나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있습니다. 나죠, 나. 그리고 여기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와 이 사람이 특수관계이기만 하면 상대방과 나는 무조건 특수관계인입니다. 여기만 특수관계만 성립을 하게 되면 여기는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특수관계라고 본다는 것인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쌍방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냐? 첫 번째로 그 친척 같은 경우에는 사촌 이내 혈족, 삼촌 이내 인척을 의미하고, 그리고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이 되겠죠. 이때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로서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의 회사의 임원이나 사용인 같은 경우에 직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그런 법인의 금전으로 생계 유지하는 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법인의 주주 같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겠죠. 주주는 개인도 포함하고 법인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 우리 국세를 부과할 때 어떠한 원칙으로 부과를 해야 되냐?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 앞글자 따서 외우시는 게 아마 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과의 원칙. 실, 신, 근, 조. 앞글자인데요. 첫 번째로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 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할 때는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속에 관한 실질 과세,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과세, 세 번째로 경제적 실질에 관한 실질 과세 원칙인데, 자세한 내용은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의선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선식의 원칙은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 모두 그들의 의무나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좋은 말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좀 심화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요건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납세자가 그런 견해 표명에 대해서 신뢰를 했고 그 신뢰를 한 거에 대해서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신뢰를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고, 행위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당초 공적 견해, 당초 견해 표명한 거 있죠. 거기에 반하는 어떤 적법한 행정 처분을 해야 된다입니다. 여기에 그 공적인 견해의 참고사항으로 국세청의 어떤 서면 질의, 이런 거는 서면 질의에 의한 답변은 공적 표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단순하게 국세청 116 상담센터에 전화를 한다든지 홈택스에 어떤 단순한 질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에 의한 답변,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로 그런 행정 처분을 했는데 납세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의 말을 믿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 가산세라든지 그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경우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이것이 그 납세자가 잘못된 행위일지라도 과세관청이 어떤 공적인 표명을 했고 납세자가 거기에 따르는데 어떤 규칙 사유가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그 행동을 따라 어떤 행동을 했는데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납세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근거과세의 원칙입니다. 근거과세의 원칙. 납세자가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자가 어떤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장부와 관련된 증거 자료에 의해서만 조사를 해야 되지 그 장부로 벗어난 범위에 의해서 과세관청이 따로 뭐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당초 그런 근거에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혹시 어떤 납세자의 장부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락이 있는 그 범위 내, 그 세목의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해야지 어떤 다른 세목이나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상속세의 범위인데 법인세를 조사한다거나 그런 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입니다.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과세관청이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세를 감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그 감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정한 요건을 잘 지켰는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세 부과의 원칙 4개이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실신근조, 이제 부과의 원칙이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세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세를 부과할 때와 다르게 세법을 적용할 때는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되나? 이것도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앞글자로 따면 부소세기입니다. 부소세기. 보면 될 것 같고, 세법 적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적 사실관계에 어떻게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 기준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부당한 침해를 금지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재산권. 말 그대로 납세자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입니다. 세법 같은 경우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가지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면 납세자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급과세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소급과세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과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급 과세를 했는데 그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 과세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인정될까요? 네, 인정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표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어떤 권리를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이 된다는 게 통설이고요. 하나 더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면 그 소급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의 과세기간이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1과세기간. 이때 예를 들어서 같은 과세기간에 11월 30일 날 그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 이거는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인이라고 하면 이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해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큰 무리 없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부진정 소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뭐 2년 전으로 소급해서 과세한다. 2년 전 소급.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되고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진정소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소급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인데요. 세무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재량의 어떤 한정된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기업 회계 기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세법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4가지 부소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세법 부과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되나, 세법을 적용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되냐. 그래서 이 앞글자 따셔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조세의 개념과 18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조세의 개념과 불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다른 게 틀린 걸 한번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세법은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므로 개별 보상이 아니죠. 그리고 3번, 1번의 3번 목적세랑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조세로 현재 우리나라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세가 아니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세금은 그 과세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관세 3가지로 분류한다. 관세가 아니죠. 과세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서 2개가 지닙니다. 국세, 지방세 2개이고요. 정답은 2번. 문제 3번 조세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다음 중 분류 기준에 따라 연결한 항목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직접세, 간접세 이 조세 항목이 바뀌었죠. 직접세에 법인세, 소득세가 들어가고 간접세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고요. 문제 5번 다음 뉴스를 보고 재무팀장과 사원이 나눈 대화 중 괄호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목적세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사원이 물었는데 재무팀장이 목적세는 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조세, 뭐가 지정되어 있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게 우리가 목적세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8페이지 연습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이나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정해진 것, 딱 그 시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답은 4번 기한이죠. 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동그라미 3번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착한 날이 아니라 도장 찍힌 날을 신고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발신주의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 5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옳지 않나요? 정답은 3번이죠. 교부 송달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우편 날짜 도장에 찍힌 날이 아니고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도달주의라고 했죠. 정답은 3번. 문제 7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6촌이 아니고 4촌 이내 혈족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혈족은 4촌, 인척은 3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연습문제 1번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세 부과의 원칙에 어떤 게 해당되지 않죠?
정답은 3번 기업회계 존중이죠. 기업회계 존중은 국세 부과 원칙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 3번. 근로소득이 있는 김회피 씨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하고자 자기 아내인 이명희 씨로 슈퍼마켓을 개업했습니다. 이때 아내인 이명희 씨는 출자한 바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실질적인 소득은 김회피 씨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때 적용될 국세 부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문제에 나와 있죠. 실질적인 소득은 김회피 씨에게 귀속되었다. 정답은 1번 실질과세 원칙이 되겠죠. 문제 5번. 다음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고, 이게 아까 말한 그 5가지 그 과세관청에 적용된 신의성실의 적용 요건이죠. 그래서 다음 중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어떤 게 공적인 견해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네, 답은 2번 서면 질의 회신 이것이죠. 이거 말고 어떤 단순한 126 전화나 홈택스의 단순 질의 응답은 공적인 견해 표시가 아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문제 7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3번이죠. 3번.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 형평성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법 적용의 원칙에 있는 것이죠.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에 있는 4가지는 아니다. 정답은 3번이고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동그라미 2번은 근거과세의 원칙,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문제 1번.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떤 원칙에 입각한 것인가? 이미 받아들여지면 그 뒤에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과세하면 안 된다. 정답 무엇인가요? 1번 소급 과세 원칙이죠. 문제 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 둘 다 묻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근거과세 원칙이란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 조세법을 근거하여 납세자의 모든 소득이 아니라 그 한정된 범위 안에 있는 소득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